임미현의 아침 뉴스.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북미 실무회담이 사흘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스티브 비건 특별대표는 이르면 오늘 서울로 돌아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월 1일 전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지 않을 것이라며 북미와 미중 연쇄 정상회담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설 연휴 근무 중 숨진 고 윤한덕 국립중앙응급의료센터장에 대한 애도의 물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숨진 노동자 고 김용균 씨의 장례가 2달 만에 치러집니다. 하지만 하청 노동자의 고용 전환 등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LG U+가 주한미군에게 휴대전화를 판매하며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아 국세청으로부터 수십억 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한파가 몰려와 오늘 아침 서울의 기온이 영하 10도로 떨어졌습니다. 강추위는 주말까지 이어집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8일 CBS 아침 뉴스입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평양 실무회담이 사흘째 접어들었습니다. 스티븐 비건 미국 특별대표는 이르면 오늘 서울로 돌아올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첫 소식 김재덕 기자가 전합니다. 어젯밤 미군 수송기 한 대가 또다시 오산 미 공군 기지에서 평양으로 갔다가 돌아왔습니다. 탑승자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당국자는 비건 스티븐 미국 특별대표가 돌아왔다는 얘기는 들은 바 없다고 전했습니다. 수송용 물자를 평양에 전달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비건 대표는 이르면 오늘 밤 돌아올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비건 대표가 실무회담 결과를 우리 측에 가장 먼저 알리겠다는 뜻을 방북 전에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사흘째 접어든 평양에서의談판은 비핵화 조치와 상응 조치를 놓고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비건 대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상당한 권한을 넘겨받은 상태고 북한 협상팀은 최고 지도부의 의중을 즉시 반영하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일부 쟁점에 선 양측이 의견 접근을 이뤘을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가장 어려운 문제는 북한의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와 미국이 취할 상응 조치의 조합을 맞춰서 단계별 이행 계획을 마련할 수 있느냐 여부입니다. 미국은 비핵화 초기 조치에 해당하는 영변 핵시설 폐기와 사찰 검증에 집중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북한에 대해선 종전선언과 연락사무소 설치 등을 상응 조치로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경제적 성과가 절실한 북한은 대북 제재 완화를 관철시키는데 목표를 두고 있는 걸로 관측됩니다. 평양 실무회담에서는 또 아직 발표되지 않은 정상회담 개최 도시에 대한 조율도 마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CBS 뉴스 김재덕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월 1일 전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과 미중 정상회담이 잇따라 열리면서 종전선언이 있을 수 있다는 전망이 힘을 잃게 됐습니다. 워싱턴 장규석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백악관에서 열린 행사 말미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날 것인지를 묻는 질문을 받자 아직은 아니다라고 짧게 답변했습니다. 기자가 재차 중국과의 무역협상 시한인 3월 1일 전에 시 주석을 만날 것이냐고 묻자 아니다라고 말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27일과 28일 베트남에서 열리는 북미 정상회담에 이어 미중 정상회담이 연쇄적으로 열릴 가능성은 희박해졌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틀 전 국정연설에 앞서 미국 방송사 앵커들과 오찬을 하는 자리에서 이달 말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라고 밝힌 걸로 알려졌습니다. 때문에 2차 북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시진핑 주석과 3자 회동을 하거나 더 나아가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까지 참가해 4자 회담이 열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또 남북 미중 정상이 종전선언을 할 수도 있다는 예측도 있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 정상회담 시기를 3월 1일 이후로 늦추면서 이 같은 관측은 힘을 잃게 됐습니다. 관련해 미국 CNBC 방송은 중국이 북미 정상회담 바로 뒤에 미중 정상회담을 하자는 제안을 했지만 미중 무역 문제라는 사안의 복잡성, 또 중국이 북한 비핵화를 무역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백악관 참모들이 반대 목소리를 냈다고 보도했습니다. 워싱턴에서 CBS 뉴스 장규석입니다. 지난 설 연휴 근무 중 과로로 숨진 윤한덕 국립중앙응급의료센터장에 대한 추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인은 간이침대에서 쪽잠을 자가며 마지막 순간까지 응급 환자를 돌봤는데요. 시민들은 자신보다 환자를 위했던 고인을 애도하고 있습니다. 김명지 기자가 고 윤한덕 센터장 빈소에 다녀왔습니다. 고 윤한덕 국립중앙의료센터장은 설 연휴였던 지난 4일 병원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1차 부검 결과는 급성 심정지,
간이 침대에서 쪽잠을 자며 응급실을 지켰던 고인이었습니다. 국립중앙의료원 고임석 기조실장입니다. 거의 일주일이면 한 5, 6일 이상은 그 집에 가지 않고 일을 해왔었고, 보안요원이나 이 순찰을 돕니다만 을에 항상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요. 대한응급의학회는 윤한덕 센터장이 우리나라 응급의료 체계 구축을 선도한 진정한 리더였다고 추모 성명을 냈습니다. 윤 센터장은 중앙응급의료센터가 문을 연 2002년 합류해 7년 전부터는 센터장을 맡아왔습니다. 응급진료정보망 구축, 응급의료 전용 헬기 도입, 전국 권역외상센터 설치 등에 노력해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SNS를 통해 설 연휴에도 고인은 응급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 먼저였다며 숭고한 정신을 잊지 않겠다고 애도했습니다. 연결식은 오는 10일 국립중앙의료원장으로 치러집니다. CBS 뉴스 김명지입니다. 위험의 외주와의 경종을 울린 고 김용균 씨의 장례가 2달여 만에 치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청 노동자들의 고용 전환 방식 등 풀리지 않은 과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김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와 여당은 고 김용균 씨 사태에 대해 지난 5일 후속책을 마련했습니다. 진상규명위원회를 열어 사고의 구조적 원인 등을 조사하고 김 씨의 사고가 일어난 연료 환경설비 운전 분야는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한편 당정 차원의 TF를 구성해 지원하겠다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갈 길이 더 멀어 보입니다. 일부 하청 노동자를 공공기관 정규직으로 전환한다지만 결국 자회사를 통한 사실상의 간접 고용입니다. 새로운 자회사 노동 조건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원청인 발전소가 자회사에게 위험 업무를 몰아줄 수 있는 구조적 문제가 그대로 남았습니다. 더구나 인원도 많고 노동 조건도 다양한 일상적 유지 보수 분야 직원은 직접 고용 여부를 확정짓지 못했습니다. 정규직 전환 범위와 노동 조건을 결정할 노사 전문가 협의체 논의가 난관에 빠진다면 자칫 위험의 외주화가 되풀이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 이태희 집행위원장입니다. 이후에 정규직 전환이라든가 안전 문제라든가 비정규직의 차별 문제를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라는 과제가 이번 대책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들이 다 구체화돼야 되는 거죠. 더 나아가 민간부문 하청 노동자들의 산업안전도 보장하기 위해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는 등 산재를 부른 원청 사업주에 대한 강도 높은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CBS 뉴스 김민재입니다. LG U+가 주한미군에게 휴대전화를 판매하며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아서 국세청으로부터 수십억 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LG U+는 부당한 추징금 부과라며 과세 불복 심사를 청구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수영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국세청이 지난 2013년부터 5년 동안 주한미군에게 휴대전화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일부 매출에 대한 부가세를 신고 납부하지 않은 혐의로 LG U+에 부가세 19억 원에 가산세 12억 원을 더한 추징금 31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LG U+는 지난 2015년 주한미군에게 휴대전화를 현금 판매한 것과 관련해 부가세를 신고 납부하지 않은 혐의로 국세청으로부터 거액의 추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LG U+는 카드 판매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부가세 신고 납부를 하지 않았는데 최근 국세청 조사를 통해 이 부분이 문제가 됐습니다. LG U+는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당시 관련법에 따라 주한미군은 영세율을 적용받는다고 판단해 부가세를 뺀 가격으로 휴대전화를 판매했고 다른 이동통신사 역시 비슷한 방식으로 휴대전화를 판매했다며 탈세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LG U+의 과세불복 심판 청구에 대한 감사원의 판단은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쟁점은 주한미군이 휴대전화 요금 등을 카드로 결제했을 때 부가세를 내지 않아도 되느냐입니다. LG U+는 카드 매출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부과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국세청은 부가세법과 한미주둔군 지휘협정, 소파 모두를 검토해봐도 부가세를 내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징수 금액이 커 1차적으로 2013년도분만 추징했고 불복 심사가 기각되면 남은 연도를 모두 추징한다는 방침인데 5년치 추징금이 모두 부과된다면 1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CBS 뉴스 김수영입니다. 안성과 충주에서 발생한 구제역은 앞으로 일주일이 고비입니다. 정부가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축산농가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확산 방지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윤철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구제역이 일주일째 잠잠합니다. 설 연휴
이동에 따른 확산 우려에도 지난달 31일 이후 추가 발병 소식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최대 14일에 달하는 구제역 바이러스의 잠복기와 구제역 백신 항체 형성 기간을 고려해 앞으로 일주일이 구제역 확산의 최대 고비로 보고 막판 방역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설 연휴가 끝나고 축산시설들이 영업을 재개하는 어제를 전국 일제 소독의 날로 정해 강도 높은 소독을 실시했습니다. 축산 농가들도 이번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안성의 한 축산 농장주 이모 씨입니다. 또 났잖아. 3개월뿐이 안 됐어요. 구제역 접종했는데 또 이렇게 이러니까 겁이 나니까 또 오는 거지. 하지만 예방 백신을 맞은 농장에서도 구제역이 발생하면서 농장주들은 불안한 마음에 농장 입구와 주변을 소독하느라 쉴 틈이 없습니다. 또 다른 농장주 강모 씨입니다. 한 바퀴 돌게 되더라고. 사람 주변에서 쳐다보는 게 지금은 또 다 주고 한 바퀴 또 돌아. 이렇게 집을 주면 먹고 있잖아. 쳐다보는 거지 이렇게 쓱 쳐다보면 벌떡이라서 먹는 건 양호한 거요. 정부는 축산 관계자가 해외여행을 다녀왔다면 철저한 소독을 해야 하며 가축이 의심 증상을 보이면 즉시 방역당국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CBS 뉴스 윤철원입니다. 사립학교 행정실 직원을 둘러싼 채용 비리가 심심치 않게 불거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채용 기준조차 없어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김영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교육부는 지난해 전국 262개 사립학교에서 일하는 이사장, 친인척 교직원은 모두 305명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사학법인 이사장이 친인척 행정실 직원 채용을 통해 재정 분야를 장악하는 관행에 비춰볼 때 실제 인원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사립학교 행정실 직원 채용에 관한 명확한 근거 규정은 없습니다. 학교법인 정관에 정하도록 했으나 주목구구 채용이 이루어지는 게 현실입니다. 서울시 교육청 이득형 시민청렴 감사관입니다. 실제로 감사를 나가보면 대부분의 그 행정실 직원들의 채용은 공개 전형으로 하는 경우는 볼 수가 없었고 이력서 하나만으로 형식적인 절차로 채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죠. 명확한 규정이 없다 보니까 그걸 처벌하기는 어려웠었어요. 특히 사립학교 직원 봉급은 대부분 국민 세금으로 지급되고 있는 만큼 엄격한 채용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립학교 사무직원 채용 규정을 정관이 아닌 지방 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법을 개정해 공개 채용토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합니다. CBS 뉴스 김영태입니다. 자유한국당 당대표 경선에 출마하는 유력 주자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두고 확연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홍준표 전 대표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오세훈 전 시장은 탄핵이 정당했다며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논쟁에 먼저 불을 지핀 쪽은 홍준표 전 대표입니다. 지난달 말 출마 선언에서 황 전 총리를 겨냥해 도로 탄핵당이라며 비판했던 홍 전 대표는 지난 주말부터 입장을 바꿔 박 전 대통령 옹호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이명박 그 두 전직 대통령을 사면복권시키고 명예회복하는 그 운동에 집중을 해야지. 반면 어제 출마를 선언한 오 전 시장은 탄핵을 더 이상 부정하지 말자고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국민적 심판이었던 탄핵, 더는 부정하지 맙시다. 대통령으로서 박근혜는 국민들과 당원들의 바람에 큰 실망을 안겨드린 게 사실입니다. 황 전 총리를 집중 견제 중인 홍 전 대표는 친박계와 영남 표심 구애를, 오 전 시장은 장기 전략으로 개혁 보수의 방점을 찍은 겁니다. 경선 초반 대세론의 주인공인 황 전 총리는 탄핵 정당성에 대해 즉답을 피하고 있습니다. 가장 절실한 것이 통합이기 때문에 통합하고 화합하고 하나 되는 이런 관점에서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선을 20일 앞두고 당권 주자들 사이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둘러싼 공방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CBS 뉴스 이정주입니다. 다음은 간추린 소식을 최선아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전국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서울 잠실의 한 아파트 2천여 가구에 정전이 발생해 주민들이 추위에 불편을 겪었습니다. 어젯밤 11시 20분쯤 서울 잠실의 한 아파트에서 단지 내 고압전기 설비가 고장나면서 2천여 가구의 전기 공급이 끊겼습니다.
긴급 출동한 한전 복구팀의 응급처치로 정전은 2시간 30분 만에 정상화됐지만 주민들은 영하 10도가 넘는 추위에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환경부는 4대강에서 일부 보를 개방한 결과 수질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경부는 지난 2017년 6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4대강 16개 보 중 11개 보를 개방해 관측한 결과 유속이 오르는 등 물 흐름이 개선됐고 수변 생태 서식 공간이 넓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대 교수가 대학원생 제자를 성추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피해 학생이 가해자로 지목된 A 교수를 비판하는 대자보를 붙여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자신을 성추행 피해자라고 밝힌 B 씨는 그제 서울대학교 서서문학과에서 일어난 정의롭지 못한 일들을 온 세상에 알리고 싶다는 내용의 대자보를 게재했습니다.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이 사상 최고 행진을 새해에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올해 1월 외환 보유액은 지난달에 4,055억 1천만 달러보다 18억 2천만 달러 늘었습니다. 한은은 미국 달러와 약세로 외환 자산의 달러와 환산액이 늘어났다고 설명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전국 시군 구청장 등 기초단체장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국정설명회를 갖습니다. 문 대통령은 설명회에서 자치분권 등 주요 국정과제와 경제 사회 분야 정책들을 설명하고 협조를 당부할 예정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유형아 변호사는 어제 TV조선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박 전 대통령 면회 요청을 박 전 대통령이 거절했다고 밝혔습니다. 유 변호사의 이 같은 언급은 황 전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 수감 중인 박 전 대통령을 예우해주지 않은 데 대해 서운한 감정을 토로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어젯밤 9시 18분쯤 울산시 남구 장생포에서 부산으로 출항하던 626톤급 유조선 A호가 기관 고장으로 선박 3척과 충돌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지만 해경은 방제 함정을 출항시키고 오일 펜스를 설치하는 등 혹시 있을지 모르는 기름 유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한국인 여행객이 낙타에서 떨어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주 이집트 한국 대사관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후 이집트의 홍해 휴양도시 후르가다 인근 사막에서 한국인 여성 60살 A씨가 낙타 타기를 체험하던 중 땅으로 떨어졌습니다. 추락 직후 의식을 잃은 A씨는 심폐소생술을 받았지만 병원으로 이송된 뒤 끝내 숨졌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오늘의 뉴스픽. 스포츠와 관련한 이야기를 나눠보는 쓰담입니다. 체육부 박세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박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주제인가요? 네, 바로 내일이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 1주년입니다. 네. 오늘은 평창 동계올림픽을 돌아보고 올림픽이 남긴 유산의 명암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평창 동계올림픽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장면, 이미지는 무엇인가요?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남북 관계가 급진전됐잖아요. 그래서 네. 저는 무엇보다 개회식에서 남과 북이 함께 입장하는 그 장면, 그게 떠오릅니다. 네, 한반도기 펄럭이며 남과 북이 손을 마주잡고 공동 입장한 그 순간에 전 세계의 극찬이 쏟아졌습니다. 그랬죠. 역사적인 장면이었고요. 남과 북이 하나로 뭉친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도 기억하실 겁니다. 네. 이 하나된 열정이라는 올림픽 슬로건을 상징하는 팀이었습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 IOC의 토마스 바흐 위원장이 어제 평창 1주년을 기념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남북 공동 입장을 대회 최고의 명장면으로 꼽았습니다. 네네. 또 평화로운 스포츠 경쟁으로 하나된 세계를 축하한 게 마치 어제 일 같다면서 새로운 지평이 열렸다. 그런 대회였다고 극찬했습니다. 네, 바흐 위원장 말처럼 올림픽이 정말 많은 것을 바꿔놨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돌아보면요. 이 올림픽이 열리기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북한과 미국, 분노와 화염을 언급하면서 갈등을 빚었습니다. 네. 한반도 긴장 분위기가 고조됐었는데요. 올림픽이 평화의 불씨가 됐습니다. 평창 대회를 계기로 한반도의 평화 무드가 찾아왔고 이후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이 차례로 열렸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남북 단일팀이 국제대회에 출전하는 모습이 익숙하지 않습니까? 네. 지난해 자카르타 아시안게임 카누 종목에서 역사적인 남북 단일팀 금메달이 나왔고요. 2020년 도쿄올림픽에서도 단일팀 구성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평창대회가 평화올림픽으로 기억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네, 올림픽을 빛냈던 여러 스타 선수들도 생각이 나는데요. 대회도 성공적이지 않았나요?
그렇습니다. 이 평창 동계올림픽은 정말 국민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습니다. 외신은 대회 기간에도 또 대회가 끝난 이후에도 성공적인 대회였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네. 우리나라 동계 스포츠의 힘을 전 세계에 과시한 대회였죠. 금메달 5개를 비롯해 역대 가장 많은 17개의 메달을 수확했는데요. 쇼트트랙과 스피드 스케이팅뿐만 아니라 그 스켈레톤 윤성민 선수 기억하시죠? 네네. 다양한 종목에서 메달이 나왔다는 점이 고무적이었습니다. 또 팀킴 그 영미 열풍을 일으켰던 여자 컬링 대표팀의 스토리도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네. 네, 종합하면 이번 그 평창 조직위원회는 패럴림픽을 포함한 그 올림픽 통해서 619억 원의 흑자를 남기면서 대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네, 박 기자가 이렇게 취재하면서 경기 이외에 특별하게 더 기억이 나는 어떤 순간이 있나요? 이 올림픽을 하면 이 그러니까 우리 한국을 처음 방문한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렇죠. 특히 미디어 취재 기자 중에서도 많았는데 우리의 독특한 문화에 깊은 인상을 받았던 사람들이 제법 있었습니다. LA타임스의 어느 취재 기자는 한국에서는 음식을 맛있게 먹기만 해도 돈을 벌 수 있다. 먹방. 네. 그 사실에 놀랐다면서 직접 햄버거 먹방 영상을 찍어서 SNS에 올렸습니다. 엄청 먹었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 돈을 벌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궁금하네요, 그것도. 네. 그리고 뉴욕타임스를 통해서는 이 쇼트트랙 경기가 열린 시간에 KTX 열차를 타고 있었던 기자의 스토리가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KTX. 네. 네. 이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으로 생중계를 시청하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다는 내용입니다. 네. 쇼트트랙을 사랑하고 또 이 IT에 강한 한국의 진면목을 직접 지켜본 것입니다. 또 기억나는 건 이제 개회식의 신스틸러였죠. 이 전 세계 네티즌들이 패러디 대상으로 삼았던 인면조. 네. 네, 생각납니다. 네. 즐거운 추억이 많은 그런 대회였는데요. 반대로 올림픽 이후에는 좀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죠. 그렇습니다. 이 대회를 앞두고 조재범 전 코치가 이 쇼트트랙 심석희 선수를 폭행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이후 심석희 선수의 용기 있는 고백이 더해지면서 체육계의 어두운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네. 체육계 미투 운동은 지금도 계속 전개되고 있고요. 또 여자 팀 추월 종목에서 벌어진 왕따 주행 논란을 포함해서 이 빙상 종목을 둘러싼 논란이 참 많았습니다. 네. 이건 이 성적만 좋으면 된다는 성과 지상주의에 사로잡힌 체육계의 고질적인 문제점을 드러내는 계기가 됐습니다. 또 영미 신드롬의 주인공 팀킴도 평창 대회가 끝나고 마음고생이 심했습니다. 직접 기자회견을 열고 지도자 가족으로부터 부당한 처우를 받았다고 폭로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제는 정부 차원에서 엘리트 스포츠 체제의 개선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네. 박 기자, 올림픽 시설은 앞으로 어떻게 사용되나요? 그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은 경기장 방치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이 종합국제대회가 끝나면 늘 이 부분이 문제입니다. 그렇죠. 마침 어제 서울에서 평창 1주년 기념행사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이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국민 세금이 가장 적게 들어가는 방식으로 시설을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거기서 일반 관광객들이 짧은 코스를 탈 수 있게 한다든지 이런 상업적 이용, 그다음에 이제 중국의 올림픽을 참가하기 위해 해외 선수들에게 훈련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돈을 많이 낸다든지 이렇게 해서. 예, 현재 강릉의 스피드 스케이팅 경기장, 하키센터, 그리고 알펜시아의 슬라이딩 센터 등은 사후 활용 방안이 아직까지도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네. 이 향후 설립될 올림픽 기념 재단이 시설 운영을 책임질 예정입니다만 일반인 이용이 사실 어려운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또 강원도 정선 가리왕산의 알파인 스키 센터를 둘러싼 논란은 여전히 뜨겁습니다. 네. 그 산림으로 복원할 것이냐, 아니면 시설을 존치할 것이냐를 두고 산림청, 환경부, 강원도 여러 단체가 지금 좀 치열한 대립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일단 최문순 도지사는 사회적 합의 기구를 만들어서 의견을 수렴하고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네,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박세훈 기자였습니다.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기상청 김수진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2월에 김치도 깬다라는 옛말이 있는데요. 오늘 아침 이렇게 독이 깨질 만큼 매서운 한파가 찾아왔습니다. 현재 서울을 비롯한 중부 내륙과 경북, 호남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 아침 파주가 영하 12.3도, 서울도 영하 10도까지 떨어지는 등 대부분 어제보다 5도에서 많게는 10도 이상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졌고요. 찬바람이 불면서 체감기온을 더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도 크게 오르지 못하겠는데요. 서울이 0도에 머물겠고 춘천과 청주 영상 2도, 광주 대구 5도의 분포로 어제보다 평년보다 낮겠고 이번 주말 주일까지도 이렇게 매서운 강추위가 지속되겠습니다. 다만 이렇게 추위가 이어지는 동안 공기질은 무척 깨끗하겠고요. 또 당분간 제주와 경북 해안을 제외하고는 비교적 맑고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겠습니다. 특히 현재 서울과 경기 일부, 영남과 전남 동부 일부 지역에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대구와 경북 상주, 문경, 칠곡, 경산에 건조경보가 내려진 상태여서 더욱더 부조심해 주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2월 8일 아침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CBS